네, 28회 TAT 2급 부가가치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9점짜리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자, 1번 문제는 과세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그랬네요. 자, 보니까 천연비누를 125만원어치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매출전표도 발행했다 이 말이죠.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면세 제품을 신용카드로 팔았군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 매출이고 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면 이건 일반 전표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다면 카면이라는 유형이 있긴 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이거는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반드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건이죠.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여 주식회사 중앙상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주식회사 코사마트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까 1번 자료였고, 2번은 개인 이강흥에게 면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번은 역시 개인에게 과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료 1번부터 자료 3번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라. 네, 그러면 이건 메인 매출전표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러면 아까 자료 1번만 전자입력이 되는 겁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요 세 건이 나오면 되겠고,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고 발행집계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세 건의 자료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무려 9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빙을 보시고 6월 17일자 6월 17일자 비누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6월 17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요, 품명은 천연비누 되겠고요. 25개 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코사마트가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것이 아니죠. 전자세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번 전자입력으로. 자, 분계는 카드 분계를 해야 돼요. 4번 카드. 그리고 카드사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데 밑에 매출전표에 현대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대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외상매출금 현대카드 맞죠? 부가세 애수금 12만 5천 원에 제품 매출 125만 원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결제를 카드로 했을 때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주시고, 여기 분계를 카드 분계로 해서 여기 밑에 카드사가 외상매출금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빙은 개인에게 면세 제품을 매출했다 이랬죠. 면세 제품을 매출했다. 그래서 그 증빙을 보고 우리가 입력합니다. 자, 날짜가 매출전표의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거래일시 6월 21일 날짜로 가겠습니다. 6월 21일 유형은 면세인데 여기 면세 13번 하면 안 돼요. 왜냐?
세금 계산 아니죠.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카드예요. 카드. 그러면 카면을 찾으셔야 돼. 카면. 그래서 18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13번에 있는 면세는 계산서야 됩니다. 우리가 빨간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13번 면세죠. 우리 FAT 1급에서는 13번 면세가 시험에 나오죠. 네. 자, TAT 2급은 카면도 나오더라. 카면 18번. 그리고 카드사 선택해 줍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카드사가 BC 카드로 되어 있네요. BC 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면세 그냥 제품이라고 하세요. 제품. 수량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30만 원 입력하면 되죠. 네, 거래처는 개인 누구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강우에게 그랬습니다. 자료 설명에 나와 있죠. 이강을 거래처로 걸어야 됩니다. 전자세금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분기하시면 외상 매출금 BC카드 30만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30만원 이렇게 밑에 분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면도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에 집계가 됐을 거고요. 또 하나 거래는 현금 영수증 거래가 있죠. 날짜는 보니까 6월 24일입니다. 자, 여기 날짜 6월 24일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현금 과세 매출이죠. 그래서 현과 여기 22번 현금 영수증을 받고 과세 매출을 한 거죠. 그래서 22번 유형으로 선택해야 돼요. 현과. 자, 품명은 여기도 제품입니다. 제품 써주시고 공급가액에는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18만 7천 원을 합계금액에 공급가액에 입력했어요. 18만 7천 원을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시면 17만 원, 17,000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역시 개인이죠. 김담 0이 되겠고 전자세금나는 방향키로 가서 그냥 비워두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입금전표 2개로 부가세의 수금과 제품 매출, 입금전표 2줄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평가 문제의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3건 입력한 거. 이것이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작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과세 기간은 뭘로 입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6월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에 6월 자료니까 4, 5, 6이 되죠. 2기 확정. 자,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위에서 네 번째 있죠. 부가가치세 1회. 여기서 4 엔터, 6 엔터 2기 확정으로 입력하면 자료가 아직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자, 왜 일반 전표에서도 읽어 들어올까요? 네, 아까 제가 그 자료 2번인 경우에 저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넣지 않고 일반 전표에 넣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예. 자료 2번은 일반 전표에 넣어도 돼요. 예,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 있는 것을 신용카드 발행한 거 여기 다 불러냅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을 텐데, 자, 면세 매출분 30만 원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매출분, 과세 매출분 중에 두 개로 나누어지죠. 네, 현금 영수증으로 18만 7천 원, 신용카드로 137만 5천 원. 그래서 합계 신용카드로 167만 5천 원, 현금 영수증으로 18만 5천 원. 그래서 모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4월부터 6월에 발행된 것은 이만큼이다 이겁니다. 1862009. 그럼 밑에 있는 이건 뭐냐? 이 중에서 여기 이 137만 5천 원은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이 된다. 발급 금액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 계산서 쪽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신용카드 쪽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신용카드하고 세금 계산서 두 군데 들어가게 되면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겠죠? 매출세액이 이중으로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계산서에만 이건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 쪽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거 저장해야 되겠죠? 그냥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되나요? 예, 닫으니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작성해야 될 게 뭐죠?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4월부터 6월로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바로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30만 원짜리 있잖아요. 카면으로 카면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신용카드 함께 한 거.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만약에 그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면은 여기에 집계가 돼야 되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얼마짜리가 아까 자료 1번에 있는 거 125만 원짜리가 여기에 집계가 돼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면. 그런데 여기에 집계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갔다? 여기 1번에 집계됐다. 이거 1번에. 예. 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 1번에 집계되고 신용카드 여기 3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면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매출은 과세 표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이 자리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디에 그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나타나죠. 과표라는 곳에. 과표 눌러보시면 하단에 별도로 면세 수입금액이다 하고 나옵니다. 세탁비누 30만 원. 면세 수입금액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이 30만 원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과 매입 매출세액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 이대로 저장하시고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셔라. 자, 이렇게 해서 9점짜리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또 8점짜리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아마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이 감가상각자산 요게 가장 까다롭게 느낄 수 있어요. 자, 7월 15일 건물 확장공사 3천만 원. 그 다음 7월 20일 특허비용 100만 원. 또 신용카드로 120만 원이군요. 120만 원. 이건 뭔가요? 설명을 봐야 되겠네. 자료일은 기존 공장 건물에 대한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외상거래다 이거였어요. 자, 공장 건물 확장 공사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면 되죠. 건설 중일 수도 있고 설명을 좀 건설이 끝났으면 그냥 건물로 해도 되고요. 자료인은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이거는 바로 특허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료 3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책상이니까. 자,
평가 문제 1번부터 자료 3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기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제2기 애정신고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1번부터 입력을 하죠. 먼저 자료 1번은 건물 확장공사입니다. 네. 그런데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건물이 확장공사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건물로 회계 처리하는 걸로 할까요? 자, 날짜는 7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5일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그대로 써줍니다. 건물 확장공사.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죠. 거래처는 공급자가 동빈건축. 전자세금을 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 1번.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건물이니까 외상 분계하면 안 되겠네요. 혼합으로 해주시고 제품 매출을 건물로 바꾸셔라 이거. 잠깐만요. 이게 왜 예수금이지? 제가 이거 매출로 잘못했네. 매입인데. 자, 여러분 11번 유형을 11번으로 하신 분은 다시 고칩니다. 51번 과세 매입이죠. 네, 파란색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왜 어떻게 알았느냐? 밑에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돼야 되는데 부가세 애수금으로 돼 있어요. 예, 우리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애수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제받을 것은 부가세 대급금. 자, 원재료가 아니라 이걸 건물로 바꾸셔라. 원재료가 아니라 이걸 202번 건물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하셔라 이겁니다. 외상으로 한 것은 미지급금 3,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동빈건축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차변합계 3,300, 대변합계 3,300.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두 번째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권에 관한 것입니다. 7월 20일이죠? 자, 7월 20일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이것도 매입이죠? 세금계산서이고 세금이 있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자, 품명에는 특허 1579. 등록비용이다. 공급가액에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에는 공급자 수특허 사무소가 되겠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되겠네요.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다 지급했네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 특허권으로 개정 과목을 고칩니다. 원재료를 특허권. 그러면 끝났습니다. 매입세 공제 10만 원 받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신용카드였는데 아까 자료 설명에서 사무용 책상을 구입한 신용카드였어요.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네, 신용카드의 거래일자가 26일입니다. 7월 26일. 자, 유형은 뭐냐? 카드로 매입을 했는데 과세 매입이죠. 여기 책상이니까 세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 매입 57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카과 매입은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선택을 잘 해주시고 확인. 품명에다가는 사무용 책상이다 이렇게.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에는 합계 132만 원을 입력합니다. 1320 플러스. 그리고 엔터 하시고, 자, 거래처는 그 매출 전표에 보시면 영미가구라고 가맹점 이름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영미가구.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됩니다. 카드기 때문에. 분계는 카드로 매입을 했으니까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바꿔야 되겠죠. 사무용 책상은 비품이다. 그래서 212번으로 이렇게 계정 과목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에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3건, 현금 영수증, 하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하나는 세금 계산서 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 문제에 신용카드가 아니라 두 개가 다 전자세금 계산서군요. 하나만 신용카드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기 예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로 작성하라 이 말이죠. 네. 아니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작성하는 거죠. 자,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가가지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부속서류는 맨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7월 엔터, 9 엔터. 그랬더니 안 불러와 있죠. 그럴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불러오기를 누르고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계정 과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뭐냐? 건물하고 그 다음에 특허권하고 그 다음에 비품. 이게 다 있나 봐서요. 자, 건물 있고 특허권 있고 비품이 없네. 이 비품이 있네요. 네. 만약에 없었다면은 여기 계정 과목을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불러와야 됩니다. 예. 건물이면 건물과 구축물 안에서, 기계장치는 인 안에서, 차량 운반구라면 인 안에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요 밑에 안에서, 비품이 없었다 그러면 불러내야 돼요. 여기서. 자,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네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 그리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7월 15일 거 3천만 원짜리, 7월 20일 거 100만 원짜리, 7월 26일 거 12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2건에 신용카드 하나. 잘 불러져 있어요. 자, 이대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장 단추 없을 때는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하는 게 더 있죠.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라. 애정신고서 조회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 다 됐죠?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10번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책상 매입한 것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특허권하고 건물은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갔죠. 여기 10번이 아니라 11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20만 원짜리. 자, 시험 볼 때 이거 뭐 확인하려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바로 저장하고 닫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28회는 쉽게 나왔네요. 다음에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유동성 대체 문제. FAT 1급에서도 유동성 대체 문제는 자주 나오겠죠. 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국민은행 장기 차입금은
2018년도에 차입을 했고요. 비고를 잘 읽어보세요. 내년 6월 30일부터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할 계획이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을 5년간 균등하게 원금 균등하게 분할한다면 1년에 1,000만 원씩이죠. 그럼 결국에 내년에 상환할 거는 1,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분거는 여기서 1,000만 원만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서울산업거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 있는데 2018년 8월에 차입을 했고 2021년 8월 31일에 원금 일시 상환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0년에는 한 푼도 상환할 게 없죠.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대체분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입니다. 자, 정리하면 결산정리분기를 12월 31일자로 1,000만 원에 대한 국민은행 것만 하셔야 된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야 됩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해야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어느 은행 거예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얼마만요? 1,000만 원만 감소시키시고 그만큼을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264번 거래처 98001 코드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1,000만 원. 요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분기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에 결산 문제 두 번째는요. 재고 실사를 했다는 거니까 기말 상품,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군요. 자, 원재료가 실사가 1,000만 원, 제품이 실사 금액이 1,200만 원. 기말 원재료 재고에는 12월 4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운송 중인 원재료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포함시켜야죠. 여기다가 플러스 300. 기말 원재료 입력할 때 1,300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왜? 12월 4일 날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면 우리 회사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고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해라. 그러면 기말 원재료에다가 1,300 입력하고 기말 제품에다가 1,200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결산자료 입력 찾아가 보세요. 자,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에 맨 처음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기말 원재료가 여기에 있죠. 여기다가 1,3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제조원가 밑에 있겠죠. 노무비, 경비 지나서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에 있다 이거죠. 항목이 꽤 많으니까 위치 잘 찾으세요. 여기다가 1,200만 원. 이렇게 하고 바로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되고요. 닫고 나서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 눌러보시면 상당히 많은 전표들이 이렇게 결차 결대로 넘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다 파악하거나 확인해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잘못됐나요? 거래처? 국민은행 차입금인데. 코드가 두 개예요?
오, 네네. 아유, 제가 또, 네, 맞아요. 98100으로 해야 됩니다. 네, 98100. 예, 틀렸어요. 네, 잘 봤네요. 98100이 맞습니다. 네, 98100으로 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모두 8점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8점 문제. 자, 다음은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짜리 있는데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죠. 네. 자, 사원 등록 8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사원 등록 8점. 자, 김상중이라는 사람이고요. 밑에 자료 설명에 의해서 부양가족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평가 문제를 보시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인사 메뉴로 가볼까요?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김상중을 찾아보세요.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여기를 부양가족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김상중 씨가 세대주인가, 그리고 혹시 한부모는 아닌가,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상중은 주민등록표에 보니까 세대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자 형제가 있어요. 김상중 씨가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김상중은 생산부,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 얘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2018년 9월 30일에 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9년도 연말정산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사별을 했다면 2019년도에는 부양가족이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에다가 1번 넣어주세요. 한부모에 1번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김태연 씨는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표에 김상중 밑에 김태연, 부는 부친이란 얘기예요. 자, 부친에 대해서는 42년생인가 60세는 확실히 넘었는데 설명을 봐야 됩니다. 부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부 김태연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이 45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이자 소득은 우리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가 다 소득 금액인데 이자 소득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친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종합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종합소득이. 아니야. 종합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소득은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김태연 씨 이렇게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으로 해주시고 60세 이상 가가지고 장애에서는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아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3번입니다. 자, 70세 경로 70세는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바로 가서 그냥 이름을 입력하세요. 김태연. 주민번호 421 110 1919 012 이렇게 하셔라. 다음. 자, 김찬우가 있습니다. 96년생이네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20세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나이에서 걸렸죠. 자녀가. 그러나 입력은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연말정산에 직계 비속 4번이라고 하시고 나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장애인인지 보세요. 김찬우에 대해서 볼까요? 5번에 나와 있네요. 차 김찬우는 대학생이며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일용근로소득이야 관계가 없지만 김찬우가 나이 때문에 여러분 96년생이면 23살 맞죠? 네, 그래서 김찬우는 부로 하세요. 부. 기본은 부. 그리고 가가지고 성명에다가 입력합니다. 김찬우. 그리고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961001 1299-482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김선희 01년생. 01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이죠? 19년이니까 20세 이하. 근데 소득이 있는가 보세요. 김선희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자, 김선희는 소득이 없다라고 6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겠죠. 자, 연말정산관계는 4번. 20세 이하. 쭉쭉쭉 가가지고 김선희 011215 4399-482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형제 김성애가 있는데 형제에 대한 자료 설명이 뭐가 없는가 보세요. 형제에 대한 자료 설명도 있겠죠. 동생 김성애는 일시적인 문해창작 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일시적인 문해창작 소득 200만 원,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이 문해창작 소득 200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얼마 인정해 주죠? 몇 프로? 60%죠. 네, 60%.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120만 원이 필요경비란 얘기예요. 그러면 80만 원 소득이죠, 김성애 씨. 나이만 되면 되겠네요. 김성애가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김성애 씨가 83년생이에요. 아직 60 안 넘었죠. 나이 때문에 김성애 씨는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뭐 장애가 있으면 되겠네요. 나이 상관없으니까 장애는. 그런데 김성애 씨는 입력은 합니다. 입력은 하는 거예요. 자, 입력은 한다. 여기다가 뭐라고? 형제자매. 연말정산 관계에는 형제자매. 기본은 0번 부 해가지고 입력은 해야 돼요. 에, 830827 830827 2220 네, 이렇게 누이라고 뜨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위에 이걸 안 읽었어. 생산직 사원 김상중은 사원 등록 원료 안전. 김상중은 생산부 가공팀의 원료 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총급액 2,900은 2,400만 원이다. 그 2,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생산직 여부.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 이거 안 고치면 또 틀려요. 감점은 주겠죠. 자, 생산직이 부로 돼 있어요. 김상중은 여로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여로. 그 다음에 연장근로 비과세를 뭘로 고쳐야 돼요? 여로 고쳐야죠. 여. 예. 아까 이 자료 설명은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김상중 아까 세대주하고 또 부인이 있나 없나 요것만 봤는데 그 자료 설명을 처음 1번부터 다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지나갈 뻔했어요. 생산직 여, 연장근로 비과세 여, 이거 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이것이 사원 등록, 즉 부양가격 등록 8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2번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자료 8점.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자료 8점. 자, 1월 급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당 등록이 뭐가 필요하냐? 직책수당 들어가고 문화수당도 만들어야 되고 식대도 만들어야 되고 자녀수당도 만들어야 되고 국외근로수당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수당을 5개나 등록해야 돼요. 요거는 다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자동 계산된 금액 공제한다. 자, 밑에 자료 설명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구매과 사람이고 수당 등록을 봅니다. 기본급 상여는 설정된 그대로 직책수당, 직책별로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과세. 문화수당,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과세. 식대,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비과세. 자녀수당, 초중고 재학 중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과세. 국외근로수당, 중국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비과세.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 있는 근로자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선원하고 해외 건설공사 하는 국외 근로자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래서 비과세는 요 2개입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본사 구매팀 이종승 대리의 급여 자료이다. 2019년 1월 1일에 중국 공장으로 파견 근무가 있고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개하고 사원 등록 메뉴에 국외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반영하시오. 우리 지금 이 사람 거는 안 했죠? 가서 사원 등록에 가서 확인하고 올 거고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수당 등록 굉장히 할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1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1급여로 할 것. 이것까지 하면은 8점이다.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사원 등록을 찾아가겠습니다. 사원 등록 찾아가겠습니다. 자, 누구죠? 이번에는 이정승. 자, 국외근로 찾아보세요. 자, 여기 16번에 있습니다. 국외근로가 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100만원 비과세를 선택하세요. 100만원 비과세 1번. 1번으로 선원 부 해주시고, 자,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만원까지만 해외근로 비과세 됩니다. 자, 이렇게 고치면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구매과 사람이니까 생산직 여부에는 부로 돼 있고 연장근로는 비과세 부로 돼 있는 게 맞아요. 구매팀은 사무직이죠. 자, 그래서 이종승의 여기 16번에 국외근로 여부만 1번 100만원짜리로 해주셔야 된다. 300만원짜리 해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해외 건설 근로자하고 선박, 외항선 타는 사람들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하라 그랬죠? 자, 수당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에 가는데,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는데, 여기서 이 월을 선택하지 말고 그 전에 여기 수당 및 공제 등록 단추를 눌러야 이게 눌러져요. 자, 이제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기본급 상여는 있으니까 세 번째 줄에 직책 수당 엔터 과세 급여로 돼 있으면 됐어요.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문화수당 입력하시고 과세 이것도 급여로 돼 있으면 됐어요. 아래로 내려오시고 네, 그 다음에 식대 네, 식대 비과세 2번 네,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확인. 왜 이 식대가 비과세냐면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식대를 주는 수당은 비과세예요. 10만원까지만. 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자녀수당 예. 여러분 보육수당하고 달라요. 보육수당은 비과세지만 자녀수당 따로 주는 건 과세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1번 과세 예. 과세 급여 확인. 밑으로 내려오시고 자녀수당 다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국외근로수당 있죠. 예. 국외근로수당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근데 이 비과세 코드를 또 여기서 300짜리하고 100짜리로 나눠져 있으니까 잘 골라야 됩니다. (9번) 코드 M1이에요. 국외 등 근로 가로 열고 건설 지원 업무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100만원짜리입니다. 9번으로 하고 확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당은 끝났죠. 공제 등록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밑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바로 이제 귀속 연호를 선택해 줘요. 예, 앞에 689페이지에 그 급여 자료, 1월 급여 자료 있었죠? 이제 그걸 입력할 거예요. 여기다가 1월 구분은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그랬나요? 네. 자료 설명에 2번에 있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2019년 1월 25일로 입력해야 돼요. 자, 이종승 대리 거예요. 네, 이종승 대리 기본급부터 입력하면 돼요. 250만원, 직책수당 5만원, 문화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 자녀수당 10만원, 국외근로수당 50만원.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비과세가 얼마나 잡혀있나 볼까요? 60 잡혀있네요. 어떻게 해서 60이냐? 식대에서 10만원, 여기서 10만원, 국외근로수당 50만원. 이게 그래서 60만원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단추 있나요? 없죠? 예, 닫아주시면 이 문제 급여자료 입력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당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까지 마치면 8점인가요? 이렇게 얻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 연말정산 문제. 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9점짜리 문제입니다. 본사 총무팀의 김영화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이다. 자료 1은 김영화의 부양가족 현황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입력되어 있다. 김영화는 세대주로 이혼 후 현재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되겠군요. 모는 2018년 정년퇴직으로 현재 소득이 없고 자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이고 이 사람은 형제자매 김영숙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소득이 없고 자료 2는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이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해서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한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이게 이제 그 부양가족의 그 표를 주지 않고 일일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평가 문제 연말정산 가기 전에 부양가족 등록이 제대로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화. 자, 한번 김영화를 어디로 가느냐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여기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김영화만 불러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소득공제 탭으로 가세요. 김영화만 불러가지고 소득공제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네. 자, 쭉 열거된 거 그걸 보고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김영화는 세대주로 이혼 후에 현재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 예. 근데 세대주인데 왜 부녀자에 체크가 안 돼 있죠? 김영화는 세대주로 이혼을 예. 자, 여기서 고칠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서 사원 등록에 가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가서 김영화 다시 선택하고요. 여기 부녀자에 1번 넣어주세요. 김영화에 부녀자 어디 있습니까? 부녀. 예, 부녀에다 1번 넣어주세요. 소득 금액이 많아서 안 넣나? 이게 부양가족 고치라는 말 없었어요? 아니, 부녀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없으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을 게 아니라 한부모를 받아야지. 한부모. 그렇죠?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해당이 되면 한부모를 받는 게 맞죠? 자녀가 있으니까. 예, 자녀가 있으니까 한부모로 해야 돼요. 우리 그 시험지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료, 우리가 이걸 안 봤네. 자료 1번. 이대로 고쳐야 돼. 추가 공제 이거 제대로. 그래서 이거 보고 제대로 지금 한부모로 고쳤죠. 그 다음 나머지에 박순자, 이사랑, 김영숙을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여기에서 박순자는 70세 이상 경로 오케이. 이사랑은 20세 이하로 장애인 추가 공제 오케이. 김영숙은 형제자매 기본공제 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본인 김영화만 바꾸면 되죠. 한부모로. 네, 요거는 사원 등록에서 바꾸고 와야 돼. 아시겠죠? 네, 문제에서는 지금 평가 문제에서는 지금 이 부양가족 사원 등록에서 점검을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왜 그걸 알게 됐냐면은 그 자료 설명이 다른 문제 같으면 이렇게 일일이 다 안 알려주거든요. 뭐 박순자는 정년퇴직으로 현재 소득이 없다 뭐 이런 말. 예. 만약에 모 박순자가 2019년도에 정년퇴직을 했다면 퇴직소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2018년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퇴직소득 없으니까 모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경로 우대 추가 공제까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원 등록에 가서 본인 김영화를 한부모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메뉴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와서 이걸 다시 불러내야 돼요. 예. 다시 불러내거나 위에서 불러낸 사람은 위에서 여기 김영화를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안 돼요. 위에서 재계산 눌러주세요. 재계산. 재계산 안 되나요? 자, 김영화를 삭제했다가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삭제했다가 다시 한번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김영화 불러냅니다. 네, 여기에 한부모의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불러냈을 때 한부모 동그라미 안 돼 있었죠?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해야 돼요. 자, 이제 자료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보고 사원 등록에 가서 김영화를 한부모로 고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 하겠습니다. 김영화의 국세청 간소자료 서비스에 지금 보니까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 박순자. 박순자가 누구냐면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렇죠? 예. 소득자의 어머니인데 의료비 강내과원 한마음외과 국세청 자료예요. 네, 몸이 아파서 간 거죠. 안경 구입비는 없어요. 400만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어디로 가요? 의료비 탭이 따로 있죠. 네, 거기서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박순자를 확인 눌러줍니다. 자, 국세청 자료는 상호나 사업자 번호 생략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엔터 치시고 건수는 한 건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400만원 입력해 줍니다. XXX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수증이 하나 또 있네요. 김영숙 귀화. 김영숙이면 본인이죠. 아니 형제 자매죠. 예, 형제 자매.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의료비는 굉장히 뭐를 안 봅니까?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죠. 김영숙이가 동생인데 왜 부로 됐었죠? 김영숙이는 나이가 안 맞았죠? 대학생이라. 그죠? 지금 김영숙이가 96년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3살이에요. 그 23살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불호했지만 김영숙이는 지금 지금 이 소득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소득자의 돈으로 지금 병원비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돈을 소득자가 지불했다. 자 그런데 안경이군요. 안경은 50만 원까지만 돼요. 자, 안경도 시력 교정용 안경이어야지 선글라스 안경은 안 해줍니다. 시력 교정용. 그래서 김영숙의 의료비를 50만 원만 입력을 합니다. 김영숙의 의료비를 50만 원. 어디다 하죠? 의료비 탭에 가가지고 여기 부양가족 관계에서 형제자매 김영숙 선택해요. 자, 여러분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아요. 거기 부양가족 명단에만 있으면 다 의료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전제는 이 돈을 누가 낸 거예요? 소득자가 돈을 주어서 김영숙 씨가 안경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지급처 다 입력해야 돼요. 그 영수증에 있는 거 보시고
상호는 그 글라스 안경이죠. 국세청 자료가 아닌 것은 이거 입력하는 겁니다. 113 23 29108. 네. 이거는 의료 증빙 코드는 국세청 건강보험 진료약제 장기요양 아니죠? 5번 기타 건수 한 건에 지급액 50만 원만 넣으세요. 예, 58만 2천 원 넣으면 안 됩니다. 안경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 자, 또 자료가 있나요?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자, 성명 이사랑. 네, 1월부터 12월까지 총 178만 원이에요. 네. 자, 교육비는 직계 존속만 안 되지. 이사랑은 자녀겠죠? 자녀. 그렇죠? 네, 이사랑이 아까 자녀에 있었죠? 네. 네, 장애가 있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사랑 교육비 178만 원을 입력하는데 어디다? 장애인 특수교육시설비입니다. 자, 어디다 입력하느냐면은 소득공제 탭에 교육비 이사랑의 국세청 자료죠, 이게. 아니네. 국세청 자료가 아니네. 자, 이사랑의 교육비에다가 국세청 자료가 아니니까 그 밑에 줄에 장애인 특수교육의 이 두 번째 줄에 장애인 특수교육 이사랑의 이 두 번째 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얼마입니까? 장애인 특수교육 시설비 178만 원 1780 플러스 엔터. 네, 이렇게. 요 위에가 국세청 자료 맞죠? 여기가. 네. 기타에다 넣으세요. 밑에 줄에다. 여기다 넣어요. 장애인 특수교육 178만 원 이사랑 줄에다가 이사랑의 주민등록번호 있는 줄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보장성 보험 계약자는 김영화. 우리가 지금 소득자가 김영화 맞죠? 예. 그리고 이사랑이 피보험자입니다. 아까 이사랑 확인했었고 전부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에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인데 왜 똑같은 게 두 개지? 두 건을 가입했나요? 납입 내역이 뭐 다른 설명 없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 위에 건 24만 원, 밑에 건 35만 2천 원인데 거의 같은 보험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여튼 두 개를 다 넣는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게 중복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개 59만 2천 원을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다 입력을 합니다. 어디다가 입력하느냐? 보험료는 역시 소득공제 탭에 보험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사랑의 국세청 자료에 장애인 칸에다 넣으세요. 여기 국세청 자료에 장애인 칸에다가 장애인 보장성은 여기다 넣어야 돼요. 합계가 59만 2천 원입니다. 59만 2천 원. 자, 또 증빙이 또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현금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현금 영수증입니까?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 영수증. 일반의 사용이죠. 김영숙. 자, 김영숙 씨가 누구였어요?
모친이었나요? 예. 아니. 형제자매 이거 입력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교육비 중에서 입력하면 안 되는 게 직계존속이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서 여기 형제자매는 또 안 돼요. 예. 형제자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거 입력하는 거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김영숙이가 형제자매 맞다 그러면 입력하지 않는다. 네, 형제자매 맞아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입력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우리 답지하고 요거 뭐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개를 했는데, 답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28회 실기 시험에 답지 풀이된 거 한번 보세요. 연말정산 쪽만 보세요. 연말정산 쪽.